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양대학교의 정경영 교수님과 또 인천대학교의 임방순 교수님을 모시고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전자권 전환에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전자권 전환 그 8번째 이야기로 문재인 정부의 전자권 조기 전환에 대한 추진 경과와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방부 5대 정책 과제 중에 하나로 제시했던 이 전자권 조기 전환이 자녀 임기 기간 동안에 지금 얼마 남았죠? 1년도 남았는데 과연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12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 전자권 전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전자권 전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군이 발전되어 왔다. 또 한미동맹의 개념과 전략이 이 전자권 전환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6개월간의 이 작업이 우리나라의 안보 정책의 방향과 또 군사 정책 방향과 우리 군의 발전 추세를 돌아보는데 반성이 되고 또 교훈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오늘은 정경영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또 임방순 교수님과 제가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정경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자권 전환 8번째 이미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전자권 전환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업종 과제로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방부가 주관해야 될 5대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을 구현하도록 하겠다는 제하에 우선적으로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오늘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하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을 위해서 전자권을 조기에 전환하겠다는 것, 국방개혁과 국방문밀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사항, 방산 비리를 척결을 하고 4.4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 또 장병의 인권 보장과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국정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해당도 연관이 됩니다만은 이 전자권 조기 전환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현 정부가 전자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2017년 5월 10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6월 말에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에 의한 전자권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7월 19일 날 국정 100대 과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86번 과제죠. 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전자권 조기 전환을 국정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2018년 11월 1일 날 5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자권 전환에 따른 신연합방위 지침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 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미래 연합사령부를 창설을 하는데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하는 지휘체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차례 다음 시간에 제가 먼저 발표해요. 2019년도 6월 9일 날은 한미 국방장관 간에 용산기지에 있는 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를 조정을 해가지고 미래 연합사령부를 평택 캠퍼풀 기지로 이전하겠다는 합의를 합니다. 2020년 제52차 SCM에서 소 국방장관은 전자권 전환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카운터파트인 에스퍼스 국방장관은 이 전자권 전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상반된 시각을 노출합니다. 지난 5월 21일 날 백악관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의한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약속을 합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전자권을 조기에 전환하기 위한 상당히 심도 있는 전략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이른바 이 번영된 자유 대한민국을 주도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이런 자리완보 캠페인, 그리고 이 전자권 전환 문제를 군의 일임을 하지 않고 국민과 범정부, 군이 삼위일체가 돼서 추진하겠다는 것, 그리고 전자권 결코 동맹을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 동맹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추진된다는 것을 갖고 이 전자권 전환을 이 삼위일체 방향에서 입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은 이 자주국방 의식으로 무장을 하고 북한의 어떤 위협이 있게 된다면은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봤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NS 기능을 강화하고 또 국가급 차원에서의 전쟁 지도 체제를 구축을 하고 또 제대로 이 전자권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국방비를 정의시키는 조치들을 해나가겠다. 또 군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전자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확립해 나가겠다. 여기는 군사 전략과 전쟁 기획 및 작전 계획 능력, 정보 판단 능력, 작전 지속 능력이 다 아우를 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비해 나가겠다는 전략하에 정부와 국방당국, 군사당국 간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부 차원에서는 이 조기의 전자권 전환을 저는 시기를 확정을 해서 합의를 한다. 이런 합의가 하에 각 정부의 방침을 국방부에 하달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전자권 전환 추진 방향을 구체화시켜서 한미 국방당국 간에 합의를 한다. 실질적 전자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대상은 이 합참과 주한미군사 간에 구체적으로 전자권 전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전자권 전환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특히 전자권 문제는 그냥 어떤 말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전자권 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해서 여기에는 한국군의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거하고 또 한미 간의 미래 연합사의 지휘 구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의 군사 능력을 확보를 하고 또 이런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사령부에 창설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미 간의 전략문서로서 합의가 되고 또 전자권 전환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연합연습 및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사의 운영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했습니다. 특히 전력 구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전자권 전환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전자권 전환 시 연합방이 주도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당시에 그 키일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등의 삼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표현을 달리해서 북핵 WMD 전략적 타격 체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 정보 감시 능력, 중심 타격 전력을 분명히 확보를 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확보를 한다. 또 대량 응징 보복을 수행할 수 있는 이 특임 여단을 창설하겠다. 또 가장 위협적인 것이 북한의 그 장사형 포비력도 위협인데, 여기에 따른 그 대화력전 전력도 갖춰 나가겠다 하는 것이 그 전력 구조에서 준비를 할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제한된 기간에 다 완전히 충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전력에 대해서는 미군 전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했죠. 그리고 공적으로 이제 전자권 전환이 그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이 중장기 우리의 독자적인 전력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불특정 주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력도 갖춰야 되고, 또 통일 이후에 전력을 갖추는 것은 먼 미래의 문제입니다만 상당한 정도로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야심찬 전력 중간 계획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이 공감대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전자권 전환이 왜 필요한가,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또 의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또 우리가 전자권을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는 군사작전 역량도 이 건군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또 좀 전자권 추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들 이런 사람들이 직접 봐서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해나가고, 특히 이것이 한국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미 국방장관급의 그 리더십 간의 긴밀한 공조에 의해서 전자권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자권 전환 공감대 확대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단순히 군의 일임할 성격이 아니고 이 정부, 국회, 국방부, 합참 차원까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통수권자로서의 전자권 전환 추진 회의를 단기별로 정례화해서 이 전자권 추진 상황을 점검을 해나가고, 또 전자권 전환 이후에 국가안보 틀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설계를 하는 이런 것들을 한다. 또 우리 국가안보실에서는 카운터파트의 미 백악관과 NSC와 직접 상대를 해가지고 이 전자권 전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미 협력에 의해서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었고요. 국회도 여러 가지 세미나나 국회의원들의 발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전자권 전환이 왜 필요하다는 것을, 또 어떤 우리 정부 차원의 국민들이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을 계속 역설을 하는, 더 나아가서 미 의회까지도 전자권 전환 문제가 아주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대한 동맹 이슈이다 보니까 미 의회로부터의 지지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또 국방부에서도 국회나 성회, 제안군이나 안보 전문가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전자권 전환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 국방부나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한반도 안보 전문가 등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이르기까지도 대대적으로 이런 전자권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합참 차원에서도 이 작전사령부나 교육관 등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전작권 전환이 왜 필요하고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면서 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 전작권 전환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이라는 것인데, 이미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또 이 북핵 미사일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뿐만 아니라 이 한미 동맹이 이런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것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조건의 하나는 남북관계나 영내 안보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3대 조건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추진되고 있는가를 평가했을 때 조건 1번과 2번은 85%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원인슬 합참의장이 수치로 판단한다면 되게 상당한 수준으로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초 추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남북관계 문제랄지 주변 안보 환경은 대단히 악화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전작권 조건의 3대 조건이 충족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사의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것인데, 2018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이때 이 기본 운영 능력을 1단계 검증을 해서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두 번째 완전 운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간이 한미 연합 검증 훈련을 통해서 완전 운영 능력을 제한적으로나마 평가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런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는 연합사 운영 능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데, 이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완전히 하기 전에 또 완전 운영 능력도 실질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 완전 운영 능력이라는 것은 딱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를 지휘를 했을 때 과연 모든 시스템적으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실제 기동부대들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금년도 다음 달이죠. 8월에 있을 한미연합 지소 훈련이라고 합니다. CCPT, Combined Command Force Training이라는 것인데, 여기는 단순히 워게임뿐만 아니라 워게임도 하면서 동시에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병력을 기동을 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계획상에는 다음 달에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제 그런 검증 능력을 거치면은 목표 연도를,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 연도에 이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입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완전 운영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상 내년도
5월이죠. 3월에 선거를 치르고 과연 현 임기 내에 전자권 전환이 가능할까? 혹은 그냥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차기 정부로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위측이 여기 전폭적으로 호응하고 있냐는 것이 하나 논란의 여지가 되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그 훈련을 통해서 이런 완전히 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훈련이 없이 이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미연합 야외 대규모 전술 기동 훈련이 못하게 된다 한다면은 그것도 이게 묘하게 정치로 걸려 있습니다. 북한은 일체 어떤 한미연합 기동 훈련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또 현 정부도 어찌 보면 북한 눈치 보는 면이 없잖아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딜레마라고 현 정부가 과연 그것은 과연 현 정부가 전자권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여부는 이번 8월 달에 이 한미연합 대규모 전술 지휘 기동훈련을 재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남북관계가 아주 경색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다시금 재개했을 때는 북한에게 던지는 시그널이 꽤 크다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건 제대로 불러갈 수 없는 아주 묘한 상황이죠 지금. 그러나 그 어떤 분명 의지가 있다면은 이 연합의 전술 기동훈련과 함께하는 검증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남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전자권 전환이라는 그 의지가 실린다면은 저는 정말 연합훈련이 재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최초는 전자권을 임기 내에 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조기 전환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기 내에 이제 전환을 받으려고 했는데 미측하고의 협의가 또 원만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의 준비도 지금 좀 부족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의지는 있되 이제 시기가 이제 조금 이제 연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게 상당한 의문인데 이제 국방부나 이제 합참의 내부 사정이 어떤지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또 어떠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그건 상당한 의문입니다. 지금 정부처럼 전자권 전환에 강하게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정부도 뭐 좀 드물었던 것 같은데 저게 왜 안 됐는지 왜 더 강하게 추진을 안 했는지 하는 것은 상당한 의문입니다. 저건 좀 뭔 일이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제 보는데 첫째는 이제 미국의 변화, 미국의 상황 변화. 중국하고 이제 경쟁이 격렬화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고 유지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뭐 프레임을 씌운다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왜 이걸 하나의 조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만 그 조건이 안 되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가벼. 아니 그 조건을 그냥 탁 씌워놓고 거기에 그 안에서 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통상 우물안 개구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우물 안에서는 우물 안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리면은
그 황하 있잖아요, 중국의 황하. 황하의 개구리가 그 황하지화라는 그 황하의 개구리인 거예요. 중국에 있는 그 강에 있는 우물에 있는 개구리를 다 모아다 놓고 황하를 다 불러들여가지고 너희들 이거 봐라. 이게 바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게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모르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프레임, 조건 프레임이라는 걸 써가지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가 맡을 수 없는가 봐.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가 봐. 뭐 이렇게 되게 우리 미국의 어떤 그 전략적 변화, 전자권 전환 혹은 한미 동맹에 관한 그 전략적 변화가 있었고 또 우리 군의 어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 대한 그 두 가지가 이제 배경이 된 거 아닌가. 다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봐요. 저도 그 성대를 보면은 임기대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었어요. 그렇죠. 아주 강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역대 보수정부보다도 앞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전자권 전환을 합의해서 그 2007년도에서 2012년 4월 17일 날 전자권 전환을 하기로 합의를 1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미 그 진보 정부거든요. 노무현 정부인데 오랜만에 이제 그 두 번의 보정부에 이어서 이제 새롭게 진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의지가 결기가 대단했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두 가지 좌초를 겪게 됩니다. 하나는 미측으로부터의 그 저항이 있었고요. 또 여전히 우리 언론을 포함해서 보수층들을 유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재향군이나 성우를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뭐그 친구도 나라 팔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비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미간에 합의 본 것도 조건에 의한 전환이지 임기 내라는 그런 그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2017년도 5월에 출범하고 나서 두 달 후에 이제 100대 국정과제 발표되기 직전 한 일주일 전에 할 때는 임기 내라고 했었어요. 초안이 그 일단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했는데 다 그것이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됐던 이면이 있었고요. 이제 이 두 번째 이슈도 상당히 그 제가 같은 이제 그 이제 정치적인 측면, 국민들이 혹은 보수층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 전자권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그 여론 조사가 어떻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국회 법제처가 있어요. 거기에서 63.8%. 63%가 전환해야 된다. 근데 그 수치의 변화는 2010년 지난번 시간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10년도는 85%가 넘었어요. 반대가. 전자권 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그래서 그때 2010년도 4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1000만 반대 서명운동에 국민 동참한다. 그랬었지. 그때는 전자권 전환에 찬성한 친구들이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3%가 될 때가 몇 년도 전인가? 2017년이요. 그러니까 그때 북한에서 핵 개발하고 막 그때가 2017년도가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은 핵을 그것도 조금 작용을 했어 분명히. 이게 이제 임기 내에 온다는 것이 딱 못박으려고 했는데 장거리 그 로켓 발사를 한 상태였고 이것이 있기 직전에 그 5차 핵실험을 가능을 해요. 2017년 이전에. 그리고 2차 핵실험은 6차 핵실험은 9월달에 한다고. 그건 정리가 안 돼. 그 앞에 연거포 2017년 두 번에 걸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전자권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63%라 이 말이에요. 3분의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는 거가 어떤 건가 이런 거에 맞춰야 되는 거가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의 위협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 언제까지 늘 것인가는 국민들의 인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면 되는데 그
원로들이 설사 북한이 더 위협적이라 하더라도 위험하다 하더라도 그 작전권을 우리가 가질 때 더 우리의 이익을 보장받을 그렇죠. 수 있다고 국민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우리 여기 보수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부에서도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정부 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게 대한 결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 또 밀리는 거예요. 그게 좀 장애였던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이슈인데 최초부터 어떤 그 전자권 전환의 컨셉을 갖고 있었냐면은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우리 작전 통제를 하고 조한미군은 별도의 그 분리된 지휘체제가 병렬형 지휘체제로 전자권을 전환하기로 합참의장이 전자권을 받아오고 예. 그렇게 되면서 거기 이제 협조기구, 군사협조기구를 해가지고 거기 뭐 투스타가 되든 쓰리스타가 돼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게 그 미래연합사라는 것이 발전에 걸리기 시작해요. 그 다분히 바로 얘기했던 전자권 전환은 이코르 연합사 해체, 이코르 주한미군 철수, 이코르 한미동맹 파기, 뭐 이런 그 프레임에 계속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들이 많았다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 수뇌부를 포함을 해서. 그래서 나온 것이 연합사를 존속시키자는 것이 나와요. 그 대신 사는 것만 바꾸자. 그것이 이제 미래연합사의 출범이에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본격적으로 그런 새로운 지휘구조 속에서 한국군 장군이 연합사를 지휘하는 체제로 전환된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우리 품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용산기지 메인 포스트에 있는 연합사를 미래 연합사령부로 그 전역을 전환되는 순간 이 삼각지 우리 국방부 합참 안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한미 국방당국 간에 장관 간에 합의를 합니다. 예. 그래도 안데없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방장관 간에 2018년이죠. 그때 그 6월달에 다시 날라와요. 우리 국방장관. 그 누가 이제 그 후에 배경이 있냐면은 로버트 에이브럼스라는 친구가 딱 연합사령부에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네. 그래서 앞에 그 국방장관 간의 합의를 보는 것은 예. 아까 얘기했던 한미연합, 신연합 방위 지침에 의해서 이런 새로운 지휘구조의 미래연합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으로 합의를 받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번복할 수는 없지만은 미래연합사령부가 국방부나 합참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유엔 산하 주한미군이나 8군이 이미 내려가 있는 예. 평택 캠프 험프리로 가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새로 지금 최근에 이만 예. 나카모리 앞에 있는 그 친구가 강력하게 미 군부 장관한테 해가지고 장관이 또 여기 와서 또 설득을 해요. 절로 가자 말이야. 일로 가면 되게 준비가 안 되잖아. 실제로 어떤 모션을 하냐면은 새로운 미래연합사령부가 하려면은 지금 보니까 시뮬레이션 사무실이 있습니다. 별도에. 다 공개된 곳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 기존의 국방부 청사가 하나 있고요. 예. 새로운 국방부 청사가 있고 신청사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합참청사 별도로 있어요. 예. 또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5층짜리 꽤 큰 규모가 있는 그 시뮬레이션 전술 지휘훈련하는 그 시뮬레이션하는 센터인데 거기에 이제 미래연합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청사를 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딱 그건 아니다. 그 기준이 적다, 규모가 적다.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 내라. 예, 미래연합사령부의 새로운 빌딩을 만들어라. 그 주문합니다, 미치에서. 예. 그러니까 한 여유가 없는 거죠. 우리 다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나가고
그래서 그 지금 국방 컨벤션 센터에 다 거기 있는 친구들이 막 옮기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그 우여곡절 속에 그 지금 전략적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바로 그걸 네. 국방부 합참에 들어가면은 꼼짝없이 우리한테 그렇죠. 수련다고 생각해요. 간섭 통제를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내가 미래 연합사령부가 있지만은 그 캠프 허브라는 치료권 지역이에요. 어마어마 크고 그뭐 하여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새로운 뭐 여기 여의도가 80만 평인데 거기 450만 평이니까 세계 최고예요. 한 2, 30번 갔죠. 네. 엄청 크다니까. 그 새로 들어선 신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엔사나 주한미군사 8군 사령부가 뭐 밑에 뭐 취한다. 근데 거기 새로 구청장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뭐냐면 거기 전부 미군들이 주로. 그렇죠. 델론자 한미 새로운 미래연합사령관이라는 이 친구는 한국이지만은 전부 미군들에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미군들 표현 상황이라고. 예.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평택으로 이전하게 된 의도가 아니 그러니까 미국도 전략적 이익을 생각하는 거고 한국도 전략적 이익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너덜 이익만 생각하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지. 우리는 미국한테 도움을 받은 거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이렇게 이런 동맹이 어딨어. 그러니까 다 까놓고 알 수 있다. 너희들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은 이런 거, 우리의 전략적 이익 이런 거다 하고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계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난 그 반대를 했던 이유가 그러고 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조언을 해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저 시민 NGO 단체나 빨리 그 영산 기지에서 나가라는 거거든. 그 뭡니까 용산 가족공원 예. 얘기 않았습니까? 지금 상에 나갔죠 다. 2018년도 12월이 되면 전부 다 그 미사를 파문해서 8구역장 내려갔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유엔사도 내려갔고요. 연합사가 지금 있는 연합사의 구조를 보면은 한국군이 3분의 2고 미군이 3분의 1이라고 그래서 많습니다는데 부요원들이 뭐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용산 기지에는 미군 장교들이 전부 저쪽에 다 내려가 있다. 연합사령관하고 지휘부 일부하고 주무참모 뭐 이런 핵심 멤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주력 그 참모들은 이미 다 내려가 있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연합사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2단계도 1단계나 2단계 간이할 때 우리 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한 건데 만족할 만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게 있구나. 전쟁이라는 것은 뭐 속장난도 아니고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 전력만 보더라도 뭐 수십만이 들어오고 그것도 뭐 적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으로 본다면 전략적인 해안도 있어야 되고 전쟁 지휘라는 것이 그리고 이 작전 전쟁 기획과 작전 계획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전술 정보뿐만 아니라 전략 정보 판단 능력도 있어야 되고 네. 또 뭐 그 종신 작전이랄지 뭐 장차 작전에 대한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거 뭐 전쟁 보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거고.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뭐냐면 미군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휘구조인데 그렇게 지휘구조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휘구조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전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봤던 친구들이 볼 때 이거는 아니 아마추어다 이래.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막 조건을 막 해가지고 붙였던 건데 결과적으로 만족스럽게 못했어요. 예. 2단계 그 간이했다고 하지만 금년도 3월에 있었던 겁니다. 저거 이제 완전 운영 능력을 말씀하시는 네, 겁니다. 간이. 그건 이제 간이를 했구나. 간이로 했고 왜냐면 그 기록 그렇죠. 해야 되는데 많다 보니까 2단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이 정신 차리는 건 맞아요. 예. 그래 맞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전작권이 제대로 된 전작권 전환이 아니고 과도기라고 얘기해요. 전작권 전환이라고 우리 연합사령관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 합참의장이 정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전작권 전환이지. 합참의장 따로 있고 전쟁 지휘관은 또 사령관 따로 있고 또 거기에 뭐 부사령관 있고 연합사가 있고 위원사가 있고 아주 복잡하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참 범상치 않은 문제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군인이 한 번도 우리 스스로가 주도해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다 보니까 수없는 전쟁을 치르고 한반도에 와서 전교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 지휘부를 포함한 이런 친구들 보면은 참 어리거든. 그렇지. 그래서 더더욱 그 구멍가게라도 운문에 본 사람이 뭔가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책임이 있을 때지. 책임과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경험을 해?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쩔뚝발이 군대로 계속 있어야만 되는가는 고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단 두 번째 그 토의에서 메시지가 뭐냐면은 지금은 과도기다. 과도기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일본처럼 병렬형 지휘체를 가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독자적인 최종적인 거고 일단 통합형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가는 방법을 그렇게 물론 이제 북한 위협이 일본은 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예.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전쟁적 능력을 기른다는 것은 한 사람들은 뭐 전쟁 보고 싶게 보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그 전략과 지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차하면 뭐 1차, 2차 세계대전 그리 날 줄 알았어? 여차하면 뭐 1000만, 2000만 죽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 그럼 뭐 국민들만 막 피받아가지고. 그럼. 자, 그렇게 된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일단 권한을 주고, 예. 권한을 주고, 그런 능력을 기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합참의장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전작권 전환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국방비 문제입니다. 이 국방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전쟁적 능력의 가장 중요한 팩터가 군사력입니다. 전력. 예. 전력 문제는 돈이 필요한 거거든. 그렇죠. 네? 근데 역대 보수정부가 막 안보 중시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국방비를 최대로 깎았어요.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는 4.3% 재정가율 대비 국방비 증가율이 4.3%였다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얼마였냐 6.8%. 근데 노무현정부는 8.2%였어요. 거기에 저가 귀한 바가 있어요. 제가 그때 노무현 정부 들어나서 그 국방비 GDP 대비 3% 그걸 타겟을 해가지고 누구지 그 국방부 누구냐 방사청장도 하고 그랬던 사람 방사청장하고 누구 하여튼 그분하고 또 각 당의 정책위원장들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제한군의 회장 뭐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다 모아가지고 큰일 나셨구만. 그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각 당에 있는 사람이 다 왜냐면 그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안보가 취약하게 될 것이라는 그 우려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때 이제 막 서명운동까지 100만 서명운동까지 시작하고 막 그러는데 이미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오히려 그걸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연구소에서도 큰 기여를 하셨고. 아니 정말 큰 기여를 했지.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은 뭐 진보 정부가 우리 안보를 거두어낸다는 그런 비난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실질적으로 말없이 어떻게 보면은 국방비 증가를 했습니다. 7.2%까지 평균 7.2%.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 그 앞에 그 이명박 정부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지금 지켰어요. 지금 뭐냐면 2.5%가
출범할 때 그 GDP 대비 국방비가 2.5%였습니다. 예. 그래서 1%씩 쫙 올린 거예요. 아, 저거는 네. 아주 그건 참 충실하게 지켰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그 덕분에 아까 앞에 나왔던 이 군사능력 확보, 예, 예. 특히 그 LSM이나 MSM, 예. 그다음 통신 타격 전력, 정보 감시 능력, 이건 뭐 85% 같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실질적으로 이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싸울 수 있는 전력 증강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이 올라섰다. 이거는 난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예. 말로서가 아니라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렇죠. 이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방비에 이렇게 그 증액을 해서 군사력을 꽤 높게 끌어올릴 수가 있었다. 예. 그래서 평가가 돼야 된다고 봐요. 또 한 문제인데 이제 그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절차적으로 구상했던 것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데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걸 백지화시켰다. 이건 참 안타깝다고 봐요. 북한 전략사령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핵과 미사일은 진짜 너무도 위협적이다 보니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별도의 스트래티지 커맨드가 있어야 된다는 구상을 했었고 그걸 추진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 전략사령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의 그 방공사령부, 예. 특전사, 예. 그다음에 잠수함 능력, 해군 예. 이런 전력 플러스 정보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전략 사령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 파괴적인 효과가 있다고 봐요. 이 전략 사령부를 창설한다는 자체가 북한 던질 메시지도 크고 주변국한테도 상당히 저는 그 전략 사령부가 있다는 자체는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게 그 지나갔게 말이야. 백지화해버려요. 그 실질적으로 손흥민 맞나 송영무 장관이 상당히 무게를 추진을 하고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전쟁할 때 그 침착해 보면은 꽤뭐 공세에 전할 수 있는 예.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은 올라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랄까 전격전 비슷하게 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전략사령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거야. 이 그 평화주사주의자들이. 그래가지고 어머하다라고 당했어요. 예. 스파시킨 거. 이게 참 안타깝다고. 예, 그러네. 예. 그 다음 이슈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미측이 저렇게 까다롭게 조건을 해가지고 조건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조건 충족을 하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조건을 미국에서 처음 먼저 얘기했나? 우리가 먼저 얘기했나? 우리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야? 우리가 먼저 얘기했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미국이 또 그래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들이 다 그 반대가 많았었고, 그렇죠. 또 미국에서는 빨리 넘겨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조건이 우리가 돼야 돼. 우리가 먼저 제시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그 실질적으로 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모 장관이 이 전자권 전환 조건 3세 가지를 보세요. 특히 세 번째.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전자권 전환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못 받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평가를. 그러면 그건 영원히 전자권을 안 받겠다는 식의 어떤 그 시대관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요새로 저 살고 싶은 거지 뭐 그냥. 그게 참 매너리즘에 빠진 그참 뭐. 근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그런 합의를 할 때 2023년도가 되면은 충분히 전자권 전환 조건을 승성수결이기 때문에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뭐 장관께서. 내후년에? 응? 2023년? 내후년. 내후년에 그 조건이 북한 상황적인 조건이 될까?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예. 왜 이렇게 저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실질적으로 앞에 브룩스 연합사령관 이제 이거 대단한 분이에요. 정무감으로 태어나고 그 당시에는 한미 간의 군대에서도 상당히 하모니가 있었고 이 친구가 흑인이지만은 웨스턴 수석교를 거치고 대단한 지략이 있는 친구. 예. 그리고 이 정부감으로 태어나가지고 일체 트러블이 없이 참 진행이 잘 됐다. 그런 것들이 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래연합사령부를 국방안보사랑 그때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주역을 하고 그 브룩스라는 전전 연합사령관 지금 새로 왔으니까 앞에 전임이 에이브럼스고 그 앞에 그렇죠. 브룩사령관인데 이 에이브럼스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많이 알려진 대로 집안이 별 합치면 15개인가. 아버님이 그 중월 미군 사령관했고 예. 대선 전쟁에 영웅이 나온 에이브럼스라는 탱크를 개발할 때 그 유명한 사람들 이름 붙이잖아요. 예. 에이브럼스 탱크 뭐 이런. 자. 형님이 둘째 형님이 또 뭐 있냐면 추대ק 사령관, 미 교육 사령관, 예. 포스터예요. 아버지도 포스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셋째가 미 선장을 했어요. 포스터 아니니까 예. 자기 메시지 변내시잖아요. 예. 몇 개인가요? 4, 3, 12. 그게 그 14개, 15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무골 집안의 기풍인지 그 너무 코트가 있어서 그런지 자기밖에 없어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뭐 이 얘기하는 것은 참 어느 일치한 친구에 대해서 인신공격 비슷한 얘기지만 이 좋아하는 걸 몰라. 아집과 독선과 예. 자기 제일이야. 계속 트러블을 일으켰어. 솔직히 해서. 물론 이게 전형적인 야전 지휘관으로서는 뭐 출중하다고 그런 평가를 받는데 패턴 같은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심지어 미군 장군이 나한테까지 드리겠는 참 공격한다. 예.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막 그냥 잘라버리고 아주 뭐 하여튼 그런데 지금 낙하마리 이 사령관도 이제 웨스트포인트 다음에 웨스트포인트 출신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쭉 보면은 지금 자 메가독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이 그때 일본 사령관, 지금 연합 사령관입니다. 거쳐갔어요. 윌칸이 이제 윌칸. 그때 그분이 누구냐면 12.14 대퇴 있었던 연합 사령관이신데 그분이 웨스트포인트 나옵니다. 그 후에 샤프가 있어서 샤프. 예. 그 전부 아르티시아. 혹은 그 일반 출신, 간부보 출신이고. 예. 정통파는 어떻든 웨스트포인트 아닙니까? 웨스트포인트인데 최근에 이제 등장하는 친구가 이제 그 브룩스가 왔고. 예. 그 다음에 저기도 누구야? 아까 에이브럼스도 그렇고. 또 공교롭게도 에이브럼스가 그 힘이 실렸던 이유가 에스퍼스하고 폼페오가 다 웨스트포인트 동문들이에요. 국방장관, 국무장관, 예. 그 앞에 누굽니까? 그 맥메스터라는 친구가 있어요. 예. 국방보좌관. 예. 트럼프 때 아주 우연의 일치인데 예. 대부분의 친구들이 웨스트포인트 친구들이 혼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업고 간 친구가 이게 로버트 에이브럼스예요. 이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 그냥 미국 포스타지 뭐 그게 아니고 이 친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그 레코멘데이션 하냐에 따라서 워싱턴의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사령관이랄지 주한 미국 대사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친구 아니 그 대목에서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미 의회에서 청문회라든가 뭐 증언하고 그럴 때 그 의원들이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논리가 뭔가 이렇게 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상황에 우리는 당연히 국회에서 예. 뭐 누가 뭐 현역 대장이건 뭐 현역들이건 예. 혹은 뭐 필요하면 예비역이건 불러다 놓고 예.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 상황이 뭔가 어쩌고 쭉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돼야지 이 정상적인 국가지. 그게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뭐 조금 너 어떻게 됐어 뭐가 사고가 어떠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죠. 그 대장이면 육군 총장을 했으면은 뭐 우리 동도 육군 총장했다는 그 불러놓고 당신이 생각하는 논리가 뭐냐? 연합작전 전시권 전환에서 너는 이거 어떻게 주장하고 왜 그러냐? 이런 걸 가만히 들어보고 왜 이런 분위기가 안 되나 이 말이야. 또 형님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쪽에 그 국방위에 그 소속된 의원들께서 상당한 정도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르쳐줘야 되거든. 전문성 정도 소리만 깨끗이 지르면 안 돼. 그래서 그 장관 아니 그 자기들은 전쟁 경험이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 나는 전쟁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이 사람 군대 경험을 다 했잖아. 그러면 육군 대장 뭐 불러다 놓고 저 국방위원들이 예.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고 이걸 가만히 들어보고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지 소리 깨끗이 질러서 거기서 무슨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나.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이슈인데요. 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조건 충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층에서 아까도 언급있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똑바로 직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지난번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한국군이 전자권을 행사했을 때 미군이 한국이 말 안 줄 것이다 생각합니다. 동맹인데도. 그렇지. 자칫하면 이 동맹을 잃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봐요. 근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군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게끔 했냐는 거지. 이 동맹의 정신이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동맹의 정신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이 동맹의 정신을 지킨다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다면은 여기에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추후의 어떤 불신이랄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세로 이 나라를 지키고 또 동맹국가와 함께 그런 우리 안보와 같이 보존하는 세력이라면은 어느 세력이 됐든 뭐 북한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이런 어떤 인식을 갖고 우리 군이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모습이 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죠. 동맹 신뢰에 대한 그거가 그런 모습에 우리 군인이 아니었다는 느낌이 오고 또 뭐냐면은 현 정부가 뭐 통일은 이게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이민민주주의가 됐든 자유민주주의가 됐든 통일하고 들은 것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봐요. 그럼 이건 아니거든.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참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데 그때 다행인 것은 이번 5월 20일 날 합의 정상회담에서 명확하게 나와요. 그 가치동맹이라는 거. 또한 북한의 인권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거. 더 나아가서 우리 안보에 지키는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만이랄지 남중국해 사태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 그렇게까지 진전이 돼 있습니까? 거기 나타나는 그게. 그랬을 때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저작권 전환 조건을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그건 하나의 명분이고 그 이면은 상당히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장은 이 전작권이 전환되면은 얼마만큼 너는 땡잡았냐 이거는 그렇죠.
그냥 전화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춘 상태에서 캐슬로 부사력된 문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군대로 된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오기 때문에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이건 자기들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지. 네? 그런 전력을 갖춘다는 것이 그뭐 이건 그리고 우리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그 한미동맹의 뿌리는 뭐냐면은 한미 상호방위제약이에요. 예. 한미 상호방위제약의 가장 큰 거를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동맹 정신이 거기에 나타난다고. 예. 이 태평양 지역에서 유럽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 예.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상호방위제를 제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 북한 유호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 가치에 도전한 세력이라면은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예. 이런 정신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정신은 추호였던 몇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변함이 없다면은 이 전작권이 전환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훨씬 더 막강한 전력을 갖고 있는 네. 한국군이 있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 안보와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인식의 전환이 있다면은 저렇게까지 전작권 조건을 걸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얘기를 야 그런 생각이 나면 말이야 오늘 당장이라도 넘겨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지난 3월에 이 카이다의 그 영문 저널이 하나 있어요. 코리안 저널 오브 디펜스 애널리스트라는 SSG가 상당히 수준 높은 저널인데 거기에 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진입하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그 논문 하나 기고를 했었다고요. 예. 상당히 많은 미국 친구들이 뭐 백신이세요?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이 전작권 전환의 의미가 뭐냐. 예. 이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아니라 이렇게 봐라 이거.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냐. 초강대국인 미국이 예. 이 동맹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이제 그 미래에 납사라는 건데 예. 사령관은 한국 자기들 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야말로 참 너희들 참 위대한 교육다 이게 뭐냐? 어떤 뭐 힘에 의해서 어떤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그 동맹국들을 리스펙트 해주면서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는 이런 놀라운 상징적인 조치가 예. 그것이라고 본다. 예. 어떻게 그 총원자분들을 우리가 끌어안아가지고 우리 터들어 가는 이 시스템, 야 이거 놀라운 이것은 이 자체가 정책의 메시지는 반미 우리가 석국이라고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일소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라고 보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했었어요. 예. 어떻든 이 세 번째 이 쟁점은 크게 풀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이게 이제 하나의 메시지인데 이 진짜 번영된 자유대한민국 아닙니까? 자유대한민국의 예. 공산주의 국가 아니야. 번영된 그 얼마나 이렇게 일궈놨어요 이 나라를 구하는 나라로. 예. 그 자유를 추구하면서 이런 나라를 우리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이 국민들의 어떤 자유방법의식. 예. 그다음에 이 정부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군의 이름을 숨기기 진짜 아니에요. 이건 국가 안보의 기본 틀이 바뀌는 건데 어떻게 이 후인들한테 이렇게 맡길 수가 있냐. 그래서 큰 그 그림은 정부가 그런 전략을 세워서 나가는 거고 이게 이 나라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하는 전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구축하지 놓지 않으면은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 쳐들어오는 것이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것이 반복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런 참 평화를 지키기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단히 상황 메시지가 크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동맹국도 우리가
이래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니까 너희들이 수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새로운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 도움도 있어야 돼. 우리 군도 참 진짜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 이렇게 무력한 군대는 아니었다. 이런 것이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조건은 난 해야 된다고 봐요. 조건 충족을 하고 하면서 임기에 못할 이유가 없다. 만약 조건을 돼야 되는데 조건이 좀 과장됐다. 과장됐다. 그렇죠. 과장을 해가지고 이게 또 아까 여러 차례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창설부대 같은 게 저는 조건이 필요해요. 예. 그러나 기존의 연합사령부를 존속시켜 나가면서 사령부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러면서도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면서 임기 내에 전환을 해야지. 만약에 넘긴다? 난 물 건너갔다가 생각이 들어. 이번에 넘기면은 아예 전작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전작권 전환을 받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1907년도 8월 말로 기억이 드는데 우리 군대가 일본군에 의해서 해산되잖아요. 그러나 그 해산된다는 자체는 우리 군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군이 존재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식민 통치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많이 뺏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군정이 들어오죠. 그래서 일단은 창군을 해가지고 3파역을 담당을 합니다만은 언제까지 이게 그 작전 통제권을 그 주한미군이 행사하냐면 1948년 8월 24일까지야. 이 전작권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부각하고 싶고, 근데 8월 24일까지 제1공화국이 출범했는 대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여전히 미군이 미 군정이 이렇게 딱 틀어쥐고 이 주권을 수호한다는 어떤 명분 비슷하게 했는데 이 날짜로 모든 그 항공권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당신들이 행사하시오. 그래가지고 진짜 서포트하는 입장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군이 쭉 진행이 돼 나가고 우리 군이 상당한 정도로 뿌리를 내리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터진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군대는 언제냐면은 1948년 8월 24일부터 1950년 7월 14일까지 채 1년도 아닌 그 절름발이 군대였던 거 여기에서.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이 군대라는 것은 군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의지와 능력과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이 나라를 똑바로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이 나라 군대는 그런 권한이 없는 거야. 그 권한을 누가 하냐면 미군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근데 이게 이제 전략권이 딱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보세요. 그 우리가 참 기적 같은 나라이네 진짜. 이게 지난 1세기를 보면은 식민 통치를 받았죠. 분단이 됐죠. 전쟁을 치렀죠. 가난되게 나라였죠. 독재가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막 동부를 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경제 발전 시켜가지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어요. 또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민주화를 이뤄내고 또 뭐 코리안 웨이브 한류로 상징됩니다. 우리 문화가 어마어마한 위력 있는 파괴력 있는 문화가 된 거예요. 그건 진짜 이 우리의 어떤 문화 요소가 왜 이렇게까지 국제사회에 이렇게 떨치고 있는가? 정 박사님은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전작권 그냥 미국이 갖고 있어도 혹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부강됐는데 왜 굳이 자꾸 정 박사가 자꾸 떠들어? 그러면 그건 남북한 대결에서 나타나잖아요. 남북한 대결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남북한 대결에서
한국이나 전쟁은 없어요. 미군이 인정해.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직접 핵 문제도 원하면은 이런 거라고. 너 자꾸 이 집 네 집이라고 뭐 너 가장이라고 주장하지 마. 내가 다 먹여줄게. 네 부인도 내가 먹여주고 너 새끼들도 학교 다 보내주고 너들 다 운동시설 갖춰주고 다 해줄게. 예. 그렇지만 너 대신 가장이라고 껐떡대지 마.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랑. 그러니까 그럼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내가 가장인데 자존심이 있다면은 남이 지켜주겠다고 그래서 경제 발전 다 일어나고 뭐 해서 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 군사력도 뭐 엄청나게 지금 이건 우리가 한국에서만 몰라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얼마나 커졌는지 모른다 이 말이야. 예. 그러나 그것은 그 가장이 서지 않은 집 바깥에서 주온 그런 거란 말이지. 이건 예.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허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우리 역사를 보면은 전쟁에서 예. 국력이 우위에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참 전략이 있는 군데 뭔가 그냥 포효하는 그런 군대가 아시아인데 지금 모습 보면 그런 군대가 아니거든요. 예. 그때 이 군대는 진짜 강해야 되고 훈련 빡세게 시켜야 북한, 되고. 일본이나 북한이나 혹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하는 거 이렇게 보면 자존심 상해는 많잖아. 그렇죠. 그 중에 하나 그거예요. 그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지. 예. 작전 통제권도 없는 주제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그런 얘기인데,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보낸 그 서한에서 예. 근데 그 트럼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당신도 얘기했듯이 예. 남쪽은 한국은 상대 대상이 아니다. 단지 일단 주한미군이 있는데 겁나는 건 주한미군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직접 직거래하는 것이지 이건 뭐 상대가 아니라 이게 참 어이없는 모습이라고 보지만 이게 우리 군이 국가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을 진짜 명명백하게 우리 인식하지 못하면은 예. 남북한 신기업이 싸움에서 밀리는데 밀리면 어떻게 해요? 통화 깨지는데 통일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저놈들이 통일되는데 그걸 누가 용납하냐 그런 어떤 인식의 어떤 변화를 갖고 있다면은 이 전자권 문제는 그런 새로운 어떤 이 각성할 수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런 대사건이다 보니까 전자권을 일단 받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채워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참 철학이 답이 없는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민주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안보까지 이렇게 한다면 이건 진짜 참 기적을 창출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렇지. 이런 없다고 봐요. 일등 봉시는 미국이지. 미국이지. 미국에는 고맙게 생각하고 예.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 전자권 문제가 예. 어떤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 전자권이 갖고 있는 우리 민족 사회에서의 그것이 애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남북 관계 속에서 이 군이 차지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 군이 제 역할을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것도 같아. 아니 북한은 왜 우리하고 대등하게 하자고 지멋대로 저렇게 하지? 근데 우리는 걔들이 왜 그런지 안단 말이야. 이거 무슨 권한도 없는 친구들하고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미국이 다 결정해버리고 그래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의아하게 생각.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오히려 적개심을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보세요. 우리 군이 뭐 코로나 뭐 정도 한다지만은 백신 맞았다고 하잖아요. 예. 맞았다면 진짜 막 야지를 누리면서 그게 포효한다면은 거기에 길이 있다고 나는 봐요. 예. 그런 강한 군데 참 아주 야성처럼 뭐라고 할까 그런 군대가 거기에 이제 전략도 있어야 되고요. 참 국민들이 서포트를 해야 되고 예. 군을 신뢰를 해야 되고 그러다면 무슨 성 문제가 있고 뭐또 구식이 어떻고 참
참 어이없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 군을 난도질하는데 어제 이제 민병던 장군님이 전화해서 한 서너 시간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분도 이제 연로하시니까 여러 그것은 얼마나 훌륭한 분이야. 참 쌓인 오만 얘기를 다 한다 이 말이야. 그게 왜 그러면 그 기본은 뭐냐면은 우리 군이 내가 수술을 지킨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 아니 그런 속 문제니 뭐니 물론 미군 부대도 속 문제가 있고 뭐 그런 나겠지만은 자기가 그 자기가 지킨다 책임이 있다 그 지휘관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사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네. 딱 그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전적으로 현 정부가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은 이건 우리가 당연히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 뭐 자기가 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아까 참 질문을 그래서 이거를 이번 정부에는 안 될 가능성이 100%야 보니까. 아니 몰라요. 몰라요? 그렇다면은 그냥 결단 내리는 방법이야. 왜냐면 지금 미국이 옳지 않거든. 그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뭐 그거란 말이야. 이건 다 표를 계산할 거야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볼 때 특단 조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모르겠어요. 그 송대를 내가 들은 것이 좀 한계가 있지만은 제 정부도 지금 남북관계 문제랄지 이 전자권 문제를 볼 때 잘못 생각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남북관계 문제라는 것은 평화만 가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니기 때문에 힘을 뒷받침하는 가장 상징적인 조치가 전자권 전환이라고 봐요. 함부로 북한이 우리한테 대들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메시지를 딱 주면서 받아오는 거야. 받아오면은 지금 보세요. 안 주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선언하는 것뿐이라고. 아니 선언이 아니라 미국이 안 주는 다 거야. 협상을 주고 저런 거지. 이런 협상에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협상할 수도 있다니까. 지금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번 다음 달이다. 다음 달에 그 남북관계만을 의식한다면은 그렇죠. 대규모 한미 야외 전술훈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그런 시간을 또 보냈어요 현 정부가.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딱 과감하게 자 우리 다 백신 맞았다. 훈련하잖아. 단지 해외에서 오는 친구는 내가 북한 측에 그런 주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군 강해야 된단 말이야. 그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용기가 있어. 아니 주한미군들하고 뭐 무슨 들어봅시다. 주한미군하고 대적을 해서 우리 군이 멋있게 한번 훈련하고 또 시뮬레이션 같은 가지 병행하면서 우리 군이 수도 전자권을 주도할 수 있는 작전 동력을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그것을 그냥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제냐면은 FOC를 하게 되면은 FOC의 대단히 중요한 평가는 뭐냐면 목표 연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임무 수행 능력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FO 2단계에서 전자권 전환 목표 연도를 한미가 합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서 2020년 못올 이유가 없지 내년도. 2020년 딱 1월 받아오는 거야. 그러면 언제 선거가 언제 3월달 이거는 분탄당한 봐. 글쎄 오히려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지금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야이 정도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국민한테도 그 길을 세워주는 거지. 내가 이거 안 보여 소리에서 않는다. 봐라 내가 얼마나 돈 쓴지 아냐.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용기가 있을까? 안 들어보라니까. 그렇게 해서 미치도 그렇다면 우리가 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검증 다 거쳐서 한다니까. 왜냐면 훈련도 미친 훈련을 미친 바라는 거거든. 그렇게 자신감을 보여서 신뢰를 줘서 미치고 지금 훈련을 붙잡고 요구 본다니까. 그렇죠. 그건 훈련하자 그러잖아. 하자고 하잖아요. 그렇게 딱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그 국민들로부터 환호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뭐 누가 됐든 여당이 계속
집권할 수도 있고. 예. 지금 보면 한 이상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 보수 정권 선거에 펼칠 것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당 후보가 누가 됐든 야당 후보가 누가 됐든 보면은 한 10% 정도의 차이가 나요. 여당이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아직 몰라. 아직 모르는데 예, 예. 그래서 이런 전기들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얘기했을 때 비정비정한 성격이 아니고 예. 최초부터 임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 현 정부니까 그런 야심찬 결기를 발휘해가지고 한다면은 이게 미래를 상표가 많이 나옵니다. 예. 이것이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고 남북 관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면 직접 우리가 북한과 상대할 수가 있다. 오케이. 미국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이 핵 문제 같은 것도 너 이 새끼야 뭐 진짜 그 핵 안 내려놓을 거야. 그럼 우리 조져버린다고. 정 박사님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하겠네. 이렇게. 나는 하지. 임 박사님. 해야죠. 나도 할 것 같아. 해도 뭐 일 안 나. 큰 문제 없어. 아니, 미국- 왜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미군들 있잖아요. 근데 아니 자기들인데 왜 빠져? 여기 놓치면 큰일 나지. 그럼 이게 지금까지 우리 싸운 이거 만약에 그리고 보세요. 만약이라도 예. 한반도가 북한 그 침략이나 여기서 공산한다고 생각합시다. 있을 수 없다고 보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보면 가장 큰 것은 미국이 서로 가장 동맹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이 나라인데 예. 여기가 무너져?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이 중국 세계가 판치게 된다. 그 아까 이제 정 박사님이 그 여러 가지 미국이 갖고 있는 우려 중에서 우리가 그 북한과 통일 어떻게 되더라도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 우리 국민들이 이미 예. 우리가 이미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에 이미 벌써 7, 80년이야 이게. 예. 이거를 우리가 양보한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지금 참 정확한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만약이라도 우리의 가치에 도전하거나 진짜 쳐들어온다면은 온 국민이 진짜 결사항전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저 밑에 들어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국이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은 그건 확실히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 그건 아마 그것도 일부 미국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우리 내부에서 들은 것이 많잖아요. 예. 별얘기 다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상황에 잘못 전달되다 볼까 잘못 인식돼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밝혔으니까 우리는 진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인권과 법치주의 이런 가치를 생명처럼 지켜나가겠다는. 그러니까 한번 두고 봅시다. 하여튼 그래 정 박사님은 지금 그거를 몇 프로 정도 보는 거야? 네? 몇 프로? 문재인 정부가 네. 임기 내에 할 가능성도 몇 프로 정도 보는 거야? 50%. 50%? 반반 본다. 얼마 전까지 그게 내가 생각을 적었다. 예. 안 되겠구나 하고. 어렵다 생각했는데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느낄 때 특히 아까 지난 얘기했잖아요. 저기 정상회담 가기 전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임 박사는 몇 프로 정도? 저는 높게 그렇게 안 봅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예,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그 신뢰 문제가 이제 말씀하셨는데, 미국 입장에서 우리한테 전자권을 전환을 해줬을 때, 그래도 동맹이 잘 유지가 되고 하는 그런 신뢰가 지금 쌓일 수 있겠느냐, 그 짧은 기간에. 이제 그 의심이 일거에 다 거쳐지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관점도 틀린 말씀하시죠. 예. 5월 21일 날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공동성명서에 핵심 메시지들이 쫙 있잖아요. 그게 어떤 그 후에 딴 얘기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또 문제죠. 그런데 크게 그 친구들이 힘을 못 싣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의외로 참 고무적인 현상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목소리를 못 내요. 예를 들면 송영길이 볼면 목소리 많이 하잖아. 예. 그럼 현 정부의 기존에 깔고 있는 그 기류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거든.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누굽니까 이재명 그때 모르는데 이 친구도 그런 정신을 투철하더라고. 이 자주국방에 대한 아, 그렇습니까? 이 정신은 아주 투철하더라고. 그 옆에서 뭐 이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그랬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그 뭐냐면 차기 정부가 할 수도 있지만은 예. 여기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 전략 문제를 하는 것이 현 정부도 오히려 대선 전략이 더 유리하다고. 두고 봐야지 뭐. 이 정도로 뭐 예, 예. 시간이 많이 끈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뭐 질문과 토론 이게 있었고. 예, 그렇죠. 이걸 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끝났죠. 그렇죠. 끝냈고 결론 및 마무리. 결론 및 마무리가 필요한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아까 예. 그래 오늘 또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